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지난 토요일날 기출 시험 보셨던 제52회 이론 문제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FAT 1급 제52회죠. 52회 이론 문제 보시면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예요. 이번은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 다음에 표시의 일반 원칙. 다음과 같은 것들이 표시의 일반 원칙인데, 여기 교재에서 여러분이 읽어봤던 그 내용 거의 변하지 않고 나왔어요. 근데 요거만 반대로 조그맣게 한 단어, 한 글자 요거만 변형을 시켰단 말이죠. 1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기하여 표시한다, 상기하지 아니하여 표시한다, 상기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가 틀렸고, 상기해서 표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 얘를 총액주의라고 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이 총액주의에는 지금 여기 자산, 부채 얘뿐만이 아니라 수익과 그 다음에 비용도 총액주의로 기록하기로 되어 있어요. 다만 지금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여기 우리가 배웠던 규정에서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익도 있고 비용도 있죠. 근데 뭐만 없어요? 지금 자본계정 없죠. 자본계정도 원칙은 총액주의예요.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서 상계해서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은 상계해서 표시해도 괜찮다 라고 되어 있었죠. 지난번에 우리 자본계정 할 때 자본계정 있었던 거 먼저 무조건 빼서 상계시켰죠. 걔가 바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계정 걔네들은 반드시 상계를 먼저 하라고 해놨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문제에서 순액주의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우린 다 재무회계는 총액주의로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보기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표시 누가 책임진다 그랬었어요. 여긴 종업원이 아니라 경영진이 그 표시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뭐 잘못하면 맨날 사장 나와 그러잖아요. 사장이 뭔 죄가 있어. 근데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책임이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사장이 우린 사장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런다? 경영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보시게 되면 중요한 항목은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통합이겠어요? 구분이겠어요? 중요하면 통합하면 안 되죠. 더 자세히 써야지. 그래서 얘가 통합이라는 글자가 아니라 구분이라고 써야 돼요.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다 틀렸고요. 4번이 맞겠다는 얘기죠. 경영진은 재무제표 작성 시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 매년 평가해야 된다 그랬었죠. 내년에 망하면 안 되니까. 4번이 정확하게 맞게 표시한 것들이고, 나머지 1번, 2번, 3번도 앞으로 여러분이 풀어보실 문제에서 수도 없이 반복될 수 있는 문제들이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배울 때도 하나씩 잘 복습을 해두고 자꾸 익혀두면 익숙해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볼게요. 문제 2번에서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 가정이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도 쓴다 그랬었고, 전제 조건이라는 말로도 쓴다고 얘기했었죠. 여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즉 뭐에 대한 기본 가정이고 뭐에 대한 전제 조건이냐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본 가정과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기업 실체. 이걸 꼭 암기해 두세요 그랬었죠. 세 가지가 있다고. 기업 실체는 그냥 여러분들이 법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랬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 계속 기업.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올해처럼 존속한다 그러면은 그 계속 영원히 계속 존재한다는 걸로 봐서, 아까 배웠던 그 우리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감가상각을 17년, 20년 되게 오랫동안 하죠. 그때까지 그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고서는 그 감가상각을 그렇게 오랫동안 한단 말이에요. 기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속 기업이라는 즉 그 회사를 청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다면 이 회사는 영원히 전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장기간에 15년, 17년, 20년 막 그렇게 해도 감가상각 기간을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계속 기업의 전제 조건, 기본 가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회사가 이렇게 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하게 되면은 그 성과를 갖다가 또 세금을 계산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 기간 얘를 기간별 보고의 전제 조건이라 그래서 1년 이상을 넘을 수 있다 없다. 기간별 보고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계 연도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절대 없다. 이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항목이랍니다. 기간이에요. 인위적 기간으로 구분해 놓은 기간별 보고라고 되어 있고 여기 기본 가정 전제 조건 기본 가정 뭐뭐 있나요? 세가 쭈룩 나와야 돼요. 기업 실체 그 다음에 계속 기업 세 번째 기간별 보고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 나왔을 때 쉽게 맞힐 수 있겠죠. 여기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가정 전제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를 보니까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업 실체 얘기하는 거겠죠. 1번이 답이네요.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문제네요. 다음 항공의 대손 관련된 자료인데 손익계산서에 기상될 대손상각비를 물어보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대손충당금과 관련돼서요. 문제에서 대손상각비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대손충당금을 물어볼 때도 있단 말이죠. 사모님 말뜻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날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설정되어 있어요? 작년 2021년 12월 31일날 6만원 좀 설정을 해놨죠. 자, 그러면 2022년 한 해 동안에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되면 이걸 먼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4월 11일날 매출 채권 얼마 못 받게 됐대요? 5만원 못 받게 돼서 처리했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얼마 있었으니까 6만원 있었으니까 5만원 사용하고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은 만원이 이렇게 남아있겠죠. 자, 그 다음에 11월 24일날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 전기라고 하면 2021년도겠죠. 전기에 대손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럼 매출 채권이 잔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전년도에 대손 처리했는데 매출 채권 3만원이 현금으로 횟수에 따르면 차변의 현금, 대변에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거 반드시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하십시오 했었죠. 그럼 대손 충당금은 얘 때문에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3만원이 더 증가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 현재 수가 대손 충당금은 현재 얼마가 남아있어요? 4만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12월 31일이 됐네요. 12월 31일이 됐는데 기말 매출 채권 잔액 700만원에 대해서 1% 대손 추정에 따르면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700만원 곱하기 1% 하면 7만원 나오죠. 그죠? 자, 7만원의 대손 충당금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쓰고 남은 거 4만원 있죠. 그럼 얼마만 더 보충해 주면 돼요? 3만원만 더 보충해 주면 되죠. 그럴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여기다가 12월 31일날 대손 충당금 모자라는 것만큼만 보충법으로 차변에 대손 상각비 3만원 이렇게 주면 될 것이고 대변에다가 대손 충당금 3만원 이렇게 주면 되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여기
대손상각비 얼마를 하면 돼요? 이거 물어봤잖아요. 답은 얼마가 되겠다? 3만 원이 되겠다. 여기 1번이 답이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4번 문제는 재고자산에 관련된 문제네요. 지금 여러분 그 문제 형태를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 재무상태표 암기했던 개정 과목 통합규정들 있죠? 그 순서대로 지금 시험 문제 내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당좌자산의 두 번째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요. 1번이요. 재고자산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라고 되어 있죠.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재고자산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보유하거나 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 끝났어요. 일단 그럼 여기 해당되는 게 뭐라고 쓰면 되느냐? 여기 해당되는 건요, 재고자산의 설명 중에서 이런 상품 또는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은 또 뭐예요? 이게 바로 재고자산 중에서 제공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거. 옆에 나와 있죠? 얘가 바로 투입될 거라 그랬잖아요. 얘가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원재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그 다음에 저장품까지 얘기했었죠. 근데 제가 소모품도 우리 배웠던 소모성 소모품, 얘도 재고자산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자산의 종류를 설명해 드렸을 때 첫 번째는 여기 상품, 그죠? 그다음에 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하나 더 나왔네요. 소모품. 소모품도 재고자산이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 지난번에 배웠던 거 하나가 더 있기는 해요. 뭐야? 미착품이라는 거 기억나죠? 지금 우리가 샀는데 결산일 현재 아직 창고에 도착하지 않은 걸 뭐라고 부른다? 미착품이라고 부르는 거. 얘네들이 다 재고자산이고, 여러분 지금 이거 하면서도 계속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해드리고 있죠.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다? 얘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재고자산이에요. 정확히 해당되는 것은 상품 제품이겠지만 여기 써져 있는 내용들의 설명이 여러분이 재고자산에서 배웠던 그런 항목들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 걔를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잠깐 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5번 영업이익 계산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썼던 것처럼 이거 또 써야 돼요? 4번에 응. 2, 3, 4번 안 했구나? 응,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공부를 안 해서 내가 모르는데. 두 번째 보기 볼게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여. 요거는 우리 그 회계 1급에서도 FAT 1급에서 나왔던 거, 표시할 때는 이렇게 기록하시는 게 규제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시가하고요. 그 다음에 원가보다 하락했다면 시가가 크다는 소리예요? 원가가 크다는 소리예요? 원가가 더 크다는 소리죠. 시가보다 원가가 더 크다면 우리 재무 상태표에다가는 원가를 써야 되겠어요? 시가를 써야 되겠어요? 즉 우리 재무 상태표에는 현재 있는 값어치를 써야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원가는 우리가 사왔을 때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지금 시가가 9,000원이라고 한다면 실제 있는 공정가치가 더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비용을 바로 인식해야 된다 그랬었죠. 왜냐하면 보수주의에 의해서 비용은 바로 인식한다. 그래서 원가보다 시장의 시가가 지금 재고자산이 더 싸다 그러면 얘를 우리는 단가의 차이, 가격의 차이라 해서 차변에다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여기 1,000원만큼을
재고 자산 평가한 거예요. 우리 공정 단기 매매증권도 평가했잖아요. 그 가격이 떨어졌으면 써야죠.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1,000원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대변에다가는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해서 충당금으로 1,000원, 대손 충당금처럼 이렇게 쓰기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하는 근거는요, 얘가 바로 원가보다 시가가 더 적다 그러면 적을 때만 저가법이라고 부르는 명칭이 바로 여기 원가, 시가 이 차이에 대한 차이를 기록할 때 썼던 방법이란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런 경우에도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시가가 원가보다 더 커요. 원가.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죠. 그러면 얘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니라 반대로 재고자산 평가 이익 이렇게 쓰느냐고요? 안 쓴다고요. 왜? 얘는 이익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는 여기 보수주의라고 해가지고서는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은 바로 인식. 하지만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생이 됐다 할지라도 얘는 판매한 다음에 그냥 인식하는 것이므로 수익 같은 경우는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하고 똑같이 재고자산에다가 밑에 평가 충당금 이렇게 써서 표시를 하게 된다 그랬었는데 재무상태표의 이 계정은 어떻게 표시되느냐면 여기 재고자산이 만약에 5,000원 이렇게 있었다고 이거 너무 적은가? 5만원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의 가격이 더 떨어져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지금 여기 1,000원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1,000원 있었다고 치면 실제로 우리 재고자산은 현재 값어치가 얼마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49,000원짜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재고자산의 성격. 재고자산은 여기 지난번에 우리 매출채권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매출채권에 뭐 30만원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대손 충당금 아까 했었던 거 3,000원 이렇게 써놓고 얘가 장부가액은 297,000원 이렇게 쓰는 거. 이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 자산 계정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매출 채권 바로 밑에 쓰기 때문에 똑같은 자산인데 매출 채권을 차감하는 계정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이라고 불렀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대손 충당금 이 성격하고 똑같은 게 또 뭐도 있었느냐면 여기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 상가 누계 얘도 똑같아요.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거. 근데 지금 써드리는 재고자산에서 여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도 다 똑같은 여기 자산을 차감하면서 평가하는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차감 계정이면서 평가 계정인 거 여러분 세무 2급까지 해갖고 제가 총 5가지 정도 알려드릴 텐데요. 그 중에 이렇게 3가지가 여기 해당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랍니다. 부채에도 있고 자본 계정에도 있어요. 자본 계정은 인출금 계정이에요. 시험 문제는 회계 2급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은 성격이 이런 걸 갖고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기 2번에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 원가보다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 바로 여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예, 팔린 것으로 봅니다.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그래서 2번도 정확하게 설명을 다 잘 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기 보시게 되면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란 이 계정은요, 수량의 차이가 났을 때예요. 수량의 차이. 재고자산이 장부상으로는 지금 장부하고 실제를 비교했는데 장부상으로는 1000개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수량이 900개밖에 없단 말이죠. 이렇게 수량이 차이가 났을 때 수량 차이에 대한 계정 과목을 우리 뭐라고 쓰느냐면 재고자산 감모라는 말 용어로 쓴다 했어요. 감모 손실 이렇게 쓰는 계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100개의 수량이 차이가 났을 때 100개의 수량이 차이가 났는데 100개 여기에는 정상 감모라는 용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왔던 것처럼 비정상 감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정상 감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정도의 수량이 차이 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 그래서 정상 감모인 경우에는 얘는 매출 원가 팔린 것처럼 기록한다고요.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비정상 감모인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 처리합니다. 이것도 이제 세무 2급에서 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인데 회계 1급 때 설명은 해드렸었어요. 정상 감모는 뭐 처리한다고요? 매출 원가 판매한 거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비정상 감모인 경우는 영업 외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라고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보기 3번에 보시게 되면은 비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지금 뭘로 처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죠. 그래서 맞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의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상승한 경우 공정가치법에 의해서 재고자산 평가 이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여기 보수주의에 의해서 여기 보수주의라고 써놨죠? 여기에 의해서 비용은 바로 인식하지만 수익은 인식한다 안 한다? 수익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뭐가 답인 거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4번이 틀린 말이네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여기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여기 이제 4번이 답이 되는 거랍니다. 오, 되게 또 많이 썼네요. 그죠? 근데 이거 쓸 거 있어요? 그래서 써야지 한번 재미 한번 더 쓰면서 여기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이 바로 그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재무회계 이론들인데요. 이 이론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거 잘 반복해서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회계 이론 문제는 되게 쉬워져요. 근데 이거 내용 어렵다거나 등등해서 안 보게 되면은 처음 안 보게 되면 2번, 3번, 4번 반복해도 안 듣고 안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려고 그때 집중해서 잘 들어놓으시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까 언제까지 들으라고요?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만 잘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이런 설명 들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말을 하건 안 하건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해야 돼요. 자, 참고로 그랬더니 들을 수는 있다. 제 거 유튜브 들으면 되니까 거기 계속 설명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는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영업이익 물어보니 영업이익은 매번 우리 반복하던 거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 또 잠깐 써줄게요. 매출액에서 뭘 빼라고요? 매출원가를 빼라고요.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계산되죠. 매출 총이익 여기서 판관비 빼게 되면 영업이익 나오는데 지금 영업이익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을 물어보고 영업외 수익은 더해줘야 되고 영업외 비용은 빼줬을 때 그 다음에는 법인세 차감전 수익 나오고요.
차감전 순이익. 그 다음에 여기서 못 빼줘야 돼요. 법인세 비용을 빼게 되면 그 다음에서야 당기순이익 나온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출액 130만원이래요. 그럼 여기에 130만원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130만원. 지금 이 손익구분이라고 하는 얘를 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문제 못 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얘를 손익구분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손익구분은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왜? 너무나 자주 나오는 거 계속 경험해서 보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매출 원가 80만원이래요. 그럼 매출 원가 여기 80만원 쓰시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 나온다는 뜻? 여기는 50만원이 매출 총이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발비. 여기 지금 개발비는 비용이에요, 자산이에요? 개발비는 무형 자산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개발비는 애시당초 이 손익구분에 들어갈 수 있는 계정이 아니에요. 얘는 무형 자산이니까 여기에 계산할 때 포함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비익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자비익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죠. 그죠? 얘도 파란색으로 자비익은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수익, 여기에 들어가니까 영업이익에 영향을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영업이익 계산하는 데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급여하고 여기 복리후생비, 요 두 녀석은 다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판관비니까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럼 판관비는 얼마 두 개 합쳐서 18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18만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50만원에서 18만원 빼니까 32만원이 영업이익이 되겠네요. 당연히 답은 여기 4번 영업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6번 문제는 차량 운반과 관련된 자료인데 처분 문제 나왔죠? 이거 아까 2급에서 했었던 거 유형자산의 처분 문제는 반드시 제가 설명해드린 표 먼저 만들려고 했었어요. 요약해서.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차량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문제는 지금 차량 운반구 구입금액은 얼마래요? 여기 2천만원 취득세는 우리 차량 운반구에다가 포함시켜야 되죠. 부대비용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차량 운반구의 취득가액은 2천만원하고 150만원 합치니까 2,150만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래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550만원. 여기 550만원. 그러면 현재 이 차량의 장부가액은 얼마로 지금 생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550만원 빼니까 1000 얼마가 돼요? 얼마? 1600? 1600 계산해놓고 1600만원이 드는데 얘를 지금 얼마에 팔고 있대요? 처분금액이 1700만원이라고 했었죠? 1700만원에 이렇게 판다면 지금 1600만원짜리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걸 1700만원에 파니까 100만원만큼은 우리가 이익이 생기죠. 얘는 뭐라고 쓰게 됐어요? 100만원은 그렇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겠죠. 이익이 생기겠구나. 지금 여기는 이렇게까지 정리해 놓을 때 분기처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분기에 맞는 거 어떤 거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1번은 뭐예요? 1번은 유형자산인 차량운반구 얘 팔고 있는 거죠. 그럼 대변에다가 얘를 갖다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2,150만 원 차량 운반구 이렇게 대변에다가 없애줘야지 돼요.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 자동으로 얘는 차변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550만 원 이렇게 없애주면 돼요. 자, 그러면 장부가액은 쓸 필요 있다 없다. 이 두 개의 차이기 때문에 굳이 얘는 회계 처리할 금액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얼마를 받아야 돼요? 1,700만 원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 못 받았대. 그때 계정 뭐라고 써야지 돼요? 상품 제품이 아닌 다른 걸 팔고서 돈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에 합계 금액을 갖다가 더해보면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대변에 100만 원이 딱 차이 나죠. 그럼 뭐라고 쓰기로 했어요? 얘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가 어디로? 여기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얘 갖고 검토하는 거라 그랬죠. 분기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미리 계산해 놨던 금액하고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풀어보니까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답이 되겠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반드시 여러분이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라 그랬었어요. 분계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 얘가 1번, 얘가 2번, 받을 거 3번, 그 다음에 얘가 4번으로 1, 2, 3, 4. 문제 이거 3번만 반복하면 거의 안 틀려요. 근데 어렵다 그러고 이거 그냥 회계 처리하면 10중 8구 틀려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래서 정확히 이거 써놓고 순서대로 연습하는 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6번까지고 얘가 TAT 2급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급수 불문하고 얘는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지 않았던 전산세무 2급에는 나올까 안 나올까? TAT 1급에는 나올까 안 나올까? 전산세무 1급에는 나올까? 다 나와요. 그래서 이론이 됐던 회계 처리가 됐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나중에 연습하실 때 다음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실 때요 연습 많이 해보겠지만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항상 문제는 감가상각 누계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장부가액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6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까요? 흔하게 지금 뒤쪽으로 갈수록 문제가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7번 문제는 본사 건물에 관련 지출 내역인데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내는 차변의 계정 과목이 뭐냐요? 자, 5월 달에 건물 엘리베이터는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죠? 뭘로 써야겠어요?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 그러면 건물 그대로 써야 되겠죠. 요거 둘 중에 하나 답이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물에 대한 깨진 유리창을 교체했다. 얘는 수익적 지출이죠. 비용 처리하는 거. 비용 계정 뭘로 처리해야 돼요? 수선비로 처리해야 되죠. 두 개 공통되는 거는 여기 2번밖에 없네요. 그래서 차면 이런 문제 정도 되면 아하 그렇게 아마 어렵지 않게 금방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엔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이번에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잔존가치 없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첫 번째는 잘 말했고요. 두 번째는 무형자산의 소비 행태를 반영한 정액법, 정률법 등 연수학계법 다 쓸 수 있다 그랬었죠. 그죠? 다 사용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무형자산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무조건 못 써야 된다?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합리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정액법으로만 상각해야 됩니다. 라는 거.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 제외하고는 상각기간 20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돼 있었죠? 이거 지난번에 배웠던 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재에 꼭 읽어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게 거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 시험 문제도 그대로 나와요. 왜? 그 함부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 법전은 바꾸면 안 되는 것처럼 기업회계 기준도 글자를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용어에서
한 글자, 두 글자만 살짝 바꾸는 거예요. 이게 나왔던 용어가 계속 나오니까. 자, 익혀놓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번 또 나왔어. 뭐가 나왔냐고요?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에 상품에 대한 매출, 메인 매출 내역이래요. 매출 총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근데 보기에 보니까 기초상품 재고액 나오고 매출 총이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얘는 아예 정형화되게 여기 문제 세트가 고정돼 있다 그랬었어요. 세트 메뉴. 그죠? 요걸로 기록을 연습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이런 문제 보면은 금방금방 푸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처음 배울 때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따라서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아까 매출 구분했던 거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 써놓고 요거 다음이 뭐예요? 매출 총이. 지금 문제에서는 매출 총이 얘 얼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이 매출 총이익과 얘와 관련성은 매출 원가 때문에 문제 보기에서 이 두 가지를 세트 메뉴로 줘서 해당되는 거 찾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라고 말씀해 드렸던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월 1일 기초상품 재고액 11만원이라면 여기 11만원 쓰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상품을 200만원에 외상 판매했대요. 그러면 200만원 외상 판매에 따르면 판매한 거잖아. 그럼 매출액이라는 뜻이잖아요. 매출액은 얼마? 여기 200만원 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세 번째 보니까 3월 10일날 판매한 상품 중에서 판매 금액 5만원 반품 처리됐대죠. 그러면 얘는 총 매출액이 200만원이었었는데 얼마가 반품이 들어왔어요? 지금 5만원 이렇게 빼주게 되면 순매출액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195만원이 순매출액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총 매출액 안 써줬다고 모를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 숫자대로 다 반영해 보니까 여기 순매출액은 195만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짜에 보니까 10월 20일 상품 100만원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랬죠. 그럼 이게 단기에 매입한 거잖아요. 단기 매입한 거는 또 어디다 적어줘요? 여기다가 적어주기로 했잖아. 단기 매입 100만원. 자, 그런데 매입 운임이 발생하면 얘는 부대비용이죠. 부대비용은 어디? 매입한 거에다가 더해줘야 되죠. 그죠? 얼마? 2만원. 그러면 단기 순 매입액은 이 두 가지 다 합쳐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단기 순 매입액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102만원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여기 거네요. 20만원이래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계산될 수 있어요? 여기 매출원가 계산되죠. 그죠? 자, 그러면 11만원 더하기 102만원 빼기 20만원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계산기 눌러보면 매출원가는 93만원 이렇게 계산돼요. 그럼 여기 93만원 매출원가 계산된 금액은 여기 지금 매출원가에 갖다 반영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93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매출 총이익 얼마 나와요? 그래요. 매출 총이익은 102만원. 문제에서 물어본 것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102만원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 그 FAT 1급 전산회계 1급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했던 것 중에서 재고자산 중에서 요 지금 두 가지가 한 가지 메뉴, 세트 메뉴라고 그랬어요. 이런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려놓고 필요한 자리에다가 갖다 매치시켜서 넣어보시기만 하면 답은 금방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지금 이거 제가 몇 번 그렸을까요? 이거 몇 번 썼을까요, 제가? 나만 개고생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여러분 문제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쓰죠.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리는 대로, 제가 쓰는 방법대로, 제가 푸는 문법, 그림대로 순서대로 풀으셔야지 잘 풀려요. 그리고 그걸 체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암산으로도 돼요, 이게.
일단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는 항공의 기말 결산 관련된 자료인데, 결산 후 당기순이익 얼마냐고 물어봤죠. 지금 결산 전에 당기순이익이 여기 결산 전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계산됐냐면 1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좀 보기 두 개 주어진 거 보고 기말 그 결산 정리상 회계 처리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볼까요? 결산 수정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지급 급여는 대변 자리죠. 그럼 뭐를 미지급한 거예요? 차변에 급여를 미지급한 거잖아요. 얼마를? 10,000원을 이렇게, 그죠? 그러면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요? 여기 미지급 급여 이렇게 쓰면 되죠. 10,000원. 자, 그러면 수정분기에 얘가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럼 비용이 발생하는 거니까 결산정리상을 반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를 해줘야 돼요? 10,000원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것도 한번 분기를 보자고요. 두 번째 거는 선수이자. 선수이자는 지금 내가 돈을 미리 받았다는 뜻이죠. 근데 얘는 부채 계정이잖아. 그러면 선수이자라는 뜻은 내년도 거 내가 미리 받은 거죠. 그러면 대변에 선수이자 얼마? 20,000원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차변에 뭐라고 쓰느냐가 문제죠. 이건 내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먼저 받았으니 차변에는 뭐라고 써줘야 돼요? 차변에는 이자를 써야겠죠. 이자 비용 얼마를 써야 돼요? 이자 비용 맞나? 선수이자. 이자 비용이 아니라 돈 받는 거잖아. 이거 시집 뚝따고 있어.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잖아요. 돈을 먼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니까 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내년도 거니까 손익계산서 상에서 내년도 수익은 그만큼 소멸시켜줘야 되겠죠. 고개는 끄떡이지만 영혼 없는 끄떡이며 이거는. 자, 20,0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이 감소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수익이 감소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당기순이익에서 플러스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얼마? 20,000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당기순이익은 그래서 제대로 되면 얼마로 표시가 돼요? 70,000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였으므로 제가 이거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지금 이 분계가 어떻게 된 거였었냐면 선수이자 20,000원이라는 뜻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뜻이에요.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현금으로 지금 얼마를 받았냐면 100,000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얘는 지금 우리 그 이자 돈 빌려준 거에 대해서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뭐라고 썼냐면 이자 수익에서 돈 받았으니까 이자로 미리 받았으니까 100,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던 거예요. 해놨었는데 이 이자는 올해 것만이 아니라 내년 거 이자 금액 20,000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받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자 수익은 수익 계정인데 손익계산서 20,000원 다 10,000원 다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이 중에는 내년 거 얼마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20,000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차변에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이자 수익은 얼마만 들어가야 돼요? 이자 수익은 80,000원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0,000원이 내년기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만큼 소멸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손익계산서상에는 80,000원만 들어가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자 수익 100,000원에서 이자 수익 20,000원 빼면 이자 수익 80,000원 나오잖아요. 그 80,000원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20,000원만큼은 우리가 돈을 미리 받은 거죠.
그죠? 내년 거 미리 받은 수익. 그래서 뭐라고 써요? 선수 수익이라고 2만원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분계가 이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요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감소하니까 이거 감소하는 거죠. 소멸됐으니까 이자가 이만큼 소멸되니까 여기 수익이 이만큼 소멸돼서 지금 당기 순이익은 결산 수정사항을 다 반영했더니 10만원이 아니라 7만원이 되더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회계 FAT 1급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얘는 TAT 2급도 전산 세무 2급도 얘하고 똑같은 문제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의 기말 정리사항을 지금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게 되면 이 분계가 어차피 분계를 해야지 이해가 돼야지 이 문제가 이해가 되겠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고 나올 때마다 자, 이 정도까지.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재무회계 문제였었고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갖고 한번 또 정리를 해보세요. 얘가 TAT 2급은 나왔나? 당연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자꾸 배울 때 모르는 것들 자꾸 보완시키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거 시험 보고서 그저께 시험 보고 수업이 뭐 이번 주에 끝난다 그러면 그냥 더 신경 쓸 필요 없겠지만 여러분 계속 갈 길이 멀잖아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사람 찾아보래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사업자 등록증을 한다.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등록은요. 우리 사업장 단위 과세란 말 들었었죠.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 다 해야지 돼요. 그게 원칙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근데 여기는 주된 사업장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해요? 이런 건 아니죠. 결국 시작하자마자 여기 현지 윤지라고 안 한 게 다행이다. 현지가 틀렸네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여기 일시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우리 당근마켓에다가 재화, 용역 이런 거 올려서 판다 그래도 사업자 아니라 그랬었죠.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지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판매하는 것들 사업자 등록 의무 당연히 없습니다. 세 번째, 여기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됐대요. 사업자가 사망으로 상속이 된 경우에는 폐업이 아니라 정정사유를 본다 그랬죠. 근데 사망이 아니라 증여인 경우에는 폐업사유라 그랬죠. 그래서 사망이냐 그다음에 증여냐 요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유는 사망이면 그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므로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증만 변경됐다도 헷갈리지 않겠지만 증여인 경우에는 살아있잖아요. 그럼 대표자가 증여한 사람과 본인이 섞여가지고서 다른 제3자한테 혼동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하고 신규 사업자로 발급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주씨는 뭐라 그러냐,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다. 지금 이 사람 사업자 맞는데 사업자 등록증 내지 않고서 계속 그러면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돈을 받았을 테니 등등 뭐 하겠죠? 그러면 그 세금을 탈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장이 그거 알았다? 그럼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시켜가지고서는 할 수 있어요. 세금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또 통해서도 모르는 것들 다시 한번 익히시면 되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답은 틀린 거, 잘못 설명한 거 물어봤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 반드시 무조건이라 그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법인은 무조건,
개인 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 과세, 면세 포함해서. 근데 올해 7월 1일부터 바뀐다 그랬죠. 3억이 아니라 2억 원까지예요. 자, 이번에 두 번째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다. 없어요?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법인이면서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이지만 지금 그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자세금계산서는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3번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일 다음 날까지 그 발급 명세가 다음 날까지 그 국세청에 들어가야 한다 그랬었죠. 발급날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이런 공급식이 그날 발급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걔가 다음 날 들어간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네 번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었거나 이건 저기 사례로 많이 발생되는 문제가 됐던 사항들인 것 같아요. 실무에서 이거 나는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대. 그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증명이 있어야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은 거래처한테도 가지만 또 어디도 있어요? 국세청에도 있어요. 그럼 국세청이 얘는 안 받았다고 우겨. 근데 그 자료가 국세청에 있잖아요. 그럼 그 거래처에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요. 국세청 자료 다운받아서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 있으면 자기네가 못 받았다 할지라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여기 제가 주의하라는 문제이거든요. 잘 봐주세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0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뭘 계산하래요? 과세표준을 계산하래죠. 이 과세표준은 매출 공급가액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매출의 공급 가액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되지 않은 그런 금액들만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가본부터 한번 볼게요. 대가의 일부로 받은 대가의 일부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료, 보험료 이런 것들은 부대비용이라고 뭐라 그랬었죠.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부대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키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이자도 마찬가지로 장기 할부를 판매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발생할 텐데 그 판매 가격에 다 포함시켜놨다 그랬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자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가의 일부로 받은 운송비 이거가 뭐가 달라요? 똑같죠. 부대비용이에요. 부대비용은 당연히 얘도 어디에 포함시킨다. 과세표준에다가 다 포함시켜야 되는 금액. 자,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했다 그랬죠.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수령에 포함시킨다? 얘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세 가지 더한 금액이 되겠죠. 900, 1000만 원이네요. 그럼 3번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 공급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기한부 판매는 그 기간이 지나서 판매가 확정되면 예,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가공인데 가공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었어요. 여기 가공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모든 원재료 다 대주고 그 다음에 가공만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얘는 뭘 구분한다? 용역 이렇게 구분한다 했었죠. 그런데 가공을 맡겨놨는데 가공하면서
재화의 일부분, 재화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사가지고선 납품을 하게 되면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라고 한다했었어요. 납품을 하게 되면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여기에 보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급 시기는 언제냐면 요거 인도할 때요. 납품한다는 말 뜻이 뭐한다? 인도할 때. 인도한다는 것은 거래처에다가 건네준다고 할 때, 그때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가공이 완료된 때는 여기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본사에서 모든 물건, 원자재 다 내주고 순수하게 가공만 할 때는 가공이 완료됐을 때가 공급 시기이지만, 재화의 일부분 전부를 갖다가 사가지고 완성시킨 다음에 납품하는 것, 그때는 재화로 구분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인도할 때, 그때가 여기 공급 시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틀렸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상품권에 관련된 거죠. 상품권은 언제 재화가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본다고요? 상품권을 팔았을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상품권이 현물하고 교환이 될 때, 그때가 여기 공급 시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상품권이 인도될 때가 아니에요. 상품권하고 뭐하고 실제 상품하고 교환될 때, 그때가 재화의 공급 시기랍니다. 마지막 무인 판매기 같은 경우에는 무인 판매기에서 재화를 꺼낼 때가 아니라 현금을 꺼낼 때, 이건 아마 교재에서 특이한 거라서 아마 눈에 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얘도 답은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시험 문제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는 나중에 TET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문제일 때 과세표준하고요 납부할 부가가치세 세액을 물어보는지 과세표준을 물어보는지 구분 잘 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할 거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가번에 한번 볼게요. 이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하면, 얘는 전산 세무 2급에서 이런 형태 문제가 이제 많이 연습하시게 될 거예요. 좀 과세표준이 5억 5천이래요. 그럼 매출한 거의 금액이 5억 5천이라는 뜻이죠. 공급가액이. 근데 얘 5억 5천만 원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숫자란 말이죠. 하나는 영세율이 지금 1억이 포함되어 있다면 4억 5천만큼은 일반 매출 세액인 것이고요. 여기에 세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옆에 띄워놓고 할게요. 4,500만 원이 매출 세액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영세율은 부가세액이 없잖아요. 공급가액만 있어요. 얘는 공급가액 이렇게 두 개가 합쳐서 지금 여기 얼마가 돼 있는 거예요? 5억 5천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서. 근데 우리는 납부할 세액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납부할 매출 세액은 지금 현재 얼마가 있는 거예요? 4,500만 원이 있다는 뜻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매입세액을 내는데,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은 얘기를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안 해놨죠? 그럼 2,400만 원은 여기다 써야겠어요? 여기다 써야겠어요? 비교하려면 매출세액은 얘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야 되겠죠?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매입세액만 빼볼게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고 치고, 그러면 여기 얼마를 써야 돼요? 매입세액은 2,400만 원 이렇게 빼가지고서 지금 2,100만 원만 지금 부가세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매입세액 2,400만 원 중에서 여기 옆에 있는 항목들 내용을 보니까 토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 토지 관련? 그럼 얘는 불공사항이잖아요. 매입세액 200만 원 공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럼 여기 2,4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서 얼마는 빼줘야 되겠어요? 불공사항이 200만 원은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접대비 지출했는데 매입세액이 발생했어? 접대비도 불공사항이죠. 이거 개념들 불공사항 외워놓지 않았으면 구분하기 힘들죠. 외워놨으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불공사항 매입세액 얼마? 300만 원. 얘 또 안 해주겠죠. 그리고 실제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요거 반영된 금액인 1,900만 원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얼마겠어요? 4,500만 원에서 190만 원을 빼게 되면 여기 2,600만 원이 납부해야 될 금액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2,600만 원 3번이 답이 됩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자, 또 한번 들어보니까 이래저래 복습은 되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끝났으니까 다음 FAT 19 실기 문제 갖고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